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죠. 네.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래 영장 연장이 안 돼가지고 일찍 기소를 한 건데요. 이게 심판의 시계를 앞당겼다. 뭐 이런 결론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어제 검찰이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윤석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54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고 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예.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기소가 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유일한 범죄 사안, 내란죄와 외환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내란 혐의만 일단 재판에 넘기고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해오는 어떤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됐었던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뭐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와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뭐 나머지 추가 범죄들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혐의,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검찰이 어제 좀 하루 종일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제 넘겨받은 뒤에 23일에 이제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그때 공수처가 사건을 넘길 때는 기소를 하라라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넘긴 사안이거든요. 공수처는 뭐 공수처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수사를 마무리를 했고 이 사안으로 윤석열이라는 피의자를 기소해야 된다, 구속 기소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붙여서 넘겼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제 검찰은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기소장만 쓰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검찰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이제 부실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의자 윤석열을 제대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강제 구인에도 실패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피의자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기소가 좀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법원에서 이 영장 연장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공수처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소 제기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더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률상으로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연장 불허 방침이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 연장 불허가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에 웬만한 이제 불법성과 관련된 수사를 검찰 내에서 이미 맞춰놓은 상태였고 보완 수사가 없더라도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기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연장 불허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뭐 찬성 반대가 있겠지만 그 논리는 뭐 말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논리는요. 뭐냐면 법 자체에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조항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뭐 정확하게 최초로 연장을 불허했었던 서울지법의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불허 사유를 밝혔는데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그러니까 뭐 기소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권한은 검찰에 있는데 검사한테 있는데 그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니까요. 뭐 문헌대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졌고 공소검사, 검찰청에서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는 기소할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기존의 수사 자료를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뭐 실제로 이제 공수처에서도 추가로 뭐 수십 건 분량의 자료를 더 얹어서 검찰청으로 회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들 가지고 판단해라라는 얘기인 거라서 일단은 뭐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저께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전에 고검장들하고 지검장들을 모아서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지휘부들끼리 이걸 기소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려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한 3시간가량 2시간 50분 정도 회의가 진행됐고 구속기한 내에 윤석열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된다라는 의견이 일단은 많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구속기한 내에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일단은 많았고
다만 이제 반대 의견으로 석방을 하더라도 제대로 보안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얼마쯤 있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고검장이나 지검장 중에서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 풀어줄지라도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법원의 결정으로 그 법적 모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 법원 자체는. 그런데 앞으로 지금 기소 단계에서의 문제인데요. 이 기소를 어쩔 수 없이 일찍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1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6개월을 넘기게 되면 구속이 풀려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7월 말 정도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이제 재판에 넘겨져 있는 다른 공범들, 뭐 김영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뭐 여인영 전 방책사령관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도 재판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래서 이제 아마 재판들을 서로 엮어서 보면 윤석열 피의자의 재판 결과도 1심 결과도 7월 이전에는 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저께 법원이 연장 불허를 했을 땐 굉장히 환호하는 듯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결코 반가울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런 판단을 변호인단에서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바라볼 때 그동안에 여러 논란이 있었거든요. 검찰이 뭐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이 가지고 온 압수수색 영장이나 뭐 구속 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반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제 반려를 하는 바람에 구속을 못 시켰었던 일이 있었고 아직도 지금 이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서 신청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이 국가적 큰 사안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을 검찰이 계속 가져가고 싶어한다. 이미 이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다 검찰 중심으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만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면 이 내란 사태 관련된 수사는 검찰이 주도하고 검찰이 결정 짓는 걸로 수사 단위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고 차기 정권이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수사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카드가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그동안 진행해 왔었던 수사가 부실하다. 공수처는 애초에 이런 큰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우리 검찰청과 같은 급의 수사부서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해왔었던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걸 완벽히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공수처가 넘겼던 자료 가지고는 기소가 어렵고 수사를 우리가 추가로 더 해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쌓아야지만 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가려던 게 이제 검찰의 내부 논리였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법원에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법원은 검찰은 이걸 수사할 권리가 없다. 딱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고요.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없다라는 거고. 근데 그걸 뒤집으면 공수처 수사만으로도 기소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법적 정당성이 있다라는 결정을 내려준 셈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기소 결정이 좀 뼈아플 수밖에 없죠. 공수처가 원래 이제 만들어졌었던 목적,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검찰청에 상당 부분 분리해낸다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돼버린 셈이거든요. 공수처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주도를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라라고 공소제기 의견을 붙여서 검찰청으로 넘겼고 그리고 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못한 상태로 거의 했고요. 고스란히 이제 기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기소청 역할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청 역할에 국한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애초 공수처가 만들어졌던 목적에 부합하는 그림이 돼버렸다. 검찰로서는 썩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검찰 수사는 야권에서는 현재 이 검찰은 기소밖에 못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 여러 어떤 방대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입장이겠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2차례에 걸쳐서 막혔고요.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윤석열 피의자가 다른 피고인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었던 게 대부분 이제 비화폰으로 그날 12월 3일 당일에 이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얼마나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정확하게 규명을 하자면 예. 그쪽 수사들이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각의 참여자들, 그렇습니다. 그 회의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내란과 연루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루어진 게 없고요. 지금 이제 진척이 없는 상태로 예. 이른바 뭐 최상목 메모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러면 내각 관료들이 어느 정도나 이 내란에 관여가 돼 있는지를 예.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이 지금 미진한 상태니까 결국 이제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상황이라면 여권에서 주장하는 공수처의 수사로도 충분하고 검찰의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는 좀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수사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수사로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외곽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을 때 특검을 반대하는 명분은 또 무엇일지도 궁금하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서 장관들에 대한 수사를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라는 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검 없이 공수처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거라 이 여권과 어떤 공조나 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정치적으로는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역시 뭐 예상했듯이 기소 놓고 여야는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단 쪽에서는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소가 이루어지자마자 조만간 보석을 청구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보석을 청구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인용이 돼서 석방될 가능성은 그다지 이제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그 형사소송법 제 95조가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서 이제 웬만하면 보석을 청구한 때에는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강행 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외 규정들이 거기에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예. 이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석방해야 된다는데 예외 규정이 좀 강경합니다. 특히 피고인 윤석열 측에는 그런데 1번 항목이 뭐냐면 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범죄자의 경우에는 안 내란죄 된다. 혐의를 받으면 불가능한 일이군요. 거의 이 규정에 따른 그렇습니다. 보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예. 경우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밖에 없기 때문에 예. 조항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보석을 신청해도 허가될 가능성이 없고요. 예. 이전에 이미 이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보석 신청을 했는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보석 허가가 나왔는데 네. 김영현 전 장관은 안 나왔던 이유가 법원에서 밝힌 이유도 이 형사소송법 제95조 예. 그리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법정형에 걸린 사람이었거든요. 예. 윤석열 피의자도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요. 김영현 측에서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을 네. 고발했다는 건 또 뭡니까 이거는? 예. 직권 남용 혐의라고 뭐죠, 하면서 이거는? 이제 고발을 했는데 변호인단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예. 문영배 대행이 지난 23일에 헌재에서 공판이 이루어질 때 네. 심리가 이루어질 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현 전 장관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을 했다라는 게 지금 예.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를 하고 예.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 권한을 남용해서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현 전 장관을 협박을 해서 증언을 거부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거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라는 주장을 그래요?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을 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23일에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윤석열 당시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예. 먼저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예.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고 나서 국회 쪽에서 당연히 이제 뭐 여러 증언들이 나왔으니까 반대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라고 예. 김영현 증인 쪽에서 주장을 했고요. 예. 그러자 이제 헌법재판관인 문영배 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뭐 증언 거부를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 그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고지 아니에요. 당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사실은 양쪽의 교차 평가를 통해서 신빙성을 예. 따지는 건데 한쪽 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예. 반대쪽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는 것만으로는 증언의 어떤 신빙성을 따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론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법관은 보통 본인이 앞으로 판단을 할 때 참고 사항으로 삼을 사안에 대해서 예. 공판장에서 웬만하면 고지라는 게 옳습니다. 예. 뭐 그런 의무가 있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걸 두고 협박이다. 뭐 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떤 여기저기 소를 제기하고 특히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 대통령 헌법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참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명백한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사실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잘 납득이 안 가는 주장들을 예.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이번에 헌법재판소 심리 때 얘기가 나왔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이재명 대표,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해서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예. 고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바가 있거든요. 좀 약간 상식을 벗어난 주장들을 많이 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왜 이러는지를 봤더니 지난 4차 변론 기일 당일날, 그러니까 23일 당일날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유승수 변호사라는 인물이 그 헌재 앞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노골적인 막말을 쏟아냈는데 뭐 문영배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을 이제 콕 집어서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다. 변호인이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빨갱이 재판관들 그 헌법재판관들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예, 그 자신의 견해랑 맞지 않으면 뭐 누구든 상관이 없군요. 그냥 딱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인물들 이분이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변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인데 법조인이 이런 노골적인 주장을 공적인 자리에서 쏟아낸다는 게 지금 법조계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어서 이거는 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분의 그런 행위가 변호인으로서의 행위라고 보기엔 절대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고요. 그렇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냥 정치적 행위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정치도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양립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재판 중에. 그러니까 변호인 같은 경우는 품위유지 의무가 내부 규정을 통해서 이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법조계 내에서도 좀 제기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말씀을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관련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날짜까지 좀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 연휴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뭐 이 기간 내에는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는 31일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고 난 첫 번째 금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 내란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뭐 법무부와 법제처한테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봤는데 숙고 끝에 아마 제의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거부권 행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번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가 이제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권에서 주장을 해왔었던 그 독서 조항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독서 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늘 여기까지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